네 엄마가 뭘 해준 게 있냐?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서울 강남 수라한 정식에서 점심 장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순자는 깨끗이 정리된 주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퇴근합니다. 엄마 기일이라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자는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고향길,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마음도 그렇게 과거로 천천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산소에 들러 꽃을 놓고 절을 올린 순자는 이제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고향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낡은 간판들이 새 것으로 바뀌고 몇몇 가게들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죠.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순자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끝, 그 순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문득 시장 한복판에서 웃고 떠드는 중년 여성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순자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 너 혹시 순자 아니야? 가만히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야, 너 순자 맞지? 네, 우리 집에서 신모하던 애, 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순자가 신모살이 하던 집에 그 집 딸이었죠. 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모두 순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수근거리며 순자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잠시 멈추댔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이다. 선희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살아?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서울에서 식당에. 그리고 그러자 선희가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아이고, 넌 또 설거지나 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설거지만 해대더니. 내 팔자는 여전하네. 여자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미소만 지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놀러와. 순자는 짧게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40여 년 전, 12살. 순자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시골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죠. 머리카락 끝에 빗물이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것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 마음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꼭 얌전히 있어라. 절대 말대꾸하지 마. 순자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쥐어준 것은 1,000원짜리 지폐와 작은 손수건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서울 가서 잘 지내, 아가.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니 미안하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엄마의 말소리가 묻혔습니다. 순자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는 의미로, 또 괜찮다는 의미로.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음이 북받쳐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할 테니까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죠.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엄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순자가 선택받은 겁니다. 첫째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니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딱딱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죠. 따라와. 택시를 타고 도착한 집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웅장한 대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순자에게는 그저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너는 여기서 지낼 거야. 안내받은 곳은 부엌 옆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웠죠. 좁은 공간에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고 옷을 걸 수 있는 작은 못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창문이라고는 손바닥만한 것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몰래 울었습니다.
엄마가 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 12살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식모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주방 정리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팔이 아파도 쉴 수 없었죠. 쉬는 순간 선희 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졌으니까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집의 딸인 선희와의 첫 만남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온 선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얘가 우리 집 부엌댁이야. 이름이 뭐더라? 아, 순자.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더 꽉 쥐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부엌댁이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의 씨앗이었죠. 그 불씨는 모진 나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순자와 선희 모두 17살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선희는 명문여고에 다니며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교복을 차려입고 학교로 향하는 선희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자신과 선희 사이에 깊은 골이 실감되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창문 틈까지 다 닦아놔. 아침부터 선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5해가 넘는 3월 동안 순자는 말대꾸하는 법을 잊어버렸죠. 말대꾸는 더 많은 일과 더 심한 꾸중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청소를 마치고 피아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까만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죠. 선희가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순자도 어느새 멜로디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음 눌러보았어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음악이 되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고단한 일상 속 위안이 되곤 했죠.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희가 서 있었어요. 왜 학원이 일찍 끝났는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모양이었죠. 미안해. 그냥 한번.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우리 피아노를 만지지 마. 청소나 하라고. 그러고는 순자를 밀치고 피아노 덮개를 쾅 닫았어요. 마치 꿈을 꾸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죠.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순자는 무심코 선희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친구들이 놀러온 모양이었습니다. 조금 전 피아노 앞에서의 일은 선희에겐 이미 잊혀진 일일 테죠. 하지만 순자에겐 가슴 한구석이 쓰리게 아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새로 산 거울인데 어때?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순자는 물을 데우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순자는 얼굴을 본 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 집에 온 이후로 제대로 된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 잠든 뒤 순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깨진 거울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선희가 새 거울을 사면서 버린 것이었죠. 손가락이 베일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순자는 그 깨진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그리고 창백한 피부에 긴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동자. 이것이 17살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선희의 환한 웃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말에는 강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깨진 거울 조각을 천으로 조심스레 감싸 다락방 구석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자신에게 속상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자의 인생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선희 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썼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양을 썼을 뿐인데 갑자기 트집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선희 어머니의 얼굴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아껴 쓰겠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뭘 해준 게 있냐?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모욕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해 넘게 받아온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죠.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엄마에게 보내는 돈도 중요했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자신이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몇 번의 옷과 그동안 몰래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도 함께.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다락방 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까지 간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한 순자는 막막함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 주변에서 첫날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향했습니다. 순자는 며칠째 낀 일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역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순자를 힐끔거리더니 말을 걸었죠. 어디서 왔니? 집은 어디야? 순자는 경계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순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아는 다방이 있는데 일자리 구하는 거면 소개해 줄게. 숙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고마운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왠지 순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라면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찾고 있나요?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방금 그 여자분이 하신 말씀 들었는데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불법 유흥업소 소개하는 분입니다. 순자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순자의 표정을 보며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 서울 오셨죠? 제 이름은 진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근처 봉지 공장 반장인데 일손이 부족해서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진수는 공장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 여동생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이 지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순자의 고민을 읽은 듯 진수는 안심시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순자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요. 봉지 공장에 도착하니 실제로 여러 여성들이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수는 순자를 여동생 미영에게 소개했어요. 새로운 친구야, 잘 챙겨줘. 미영은 순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리 와, 내가 일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순자에게는 천국과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비록 공장 일이 고되었지만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재봉틀을 돌렸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종종 힘든 일을 맡을 때마다 몰래 도와주곤 했어요.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어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순자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순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결혼하자. 23이 된 순자에게 진수가 프로포즈했어요. 작은 반지를 내밀며 한 약속은 순자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순자는 행복했죠. 정말 그래도 돼? 그리고 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5해 넘게 부엌대기로 불리던 시간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진수와 순자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호화로운 예식장도 없었지만 순자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공장 동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미영은 순자를 꼭 껴안으며 이제 진짜 언니가 됐네 라고 말했죠.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둘이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시장 근처에 작은 백반집을 열었어요. 진순이네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순자는 식당 주방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운 요리 솜씨를 발휘했고 진수는 손님을 맞이하며 가게를 꾸며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회덮밥 15그릇이나 나갔어. 순자의 음식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서 가게는 점점 커졌고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그리고 일터에서 돌아온 진수에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순자를 안아주었죠. 정말? 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그리고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순자의 행복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식당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보냈어요. 근데 가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면 아들 민수를 바라보며 위안을 얻곤 했죠. 내 아들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진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가 진하게 묻어 돌아올 때도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걱정스럽게 물으면 진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싸움 얘기 좀 하고 왔어. 뭐 그렇게 캐물어?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사업하느라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가게 돈이 자꾸 모자라는 것이 이상했어요. 이게 얼마예요? 지난주에 입금한 거랑 많이 차이 나는데. 그날 밤 순자가 통장을 확인하며 물었을 때 진수는 화를 내며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주방이나 잘 봐. 그날 밤 순자는 진수의 전화기를 몰래 확인했어요. 수상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오빠, 오늘도 같이 놀러 갈 거지? 돈 좀 더 가져와. 이름 모를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 자신을 구원해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죠. 아래는 요청하신 대로 내용이 분리된 부분입니다. 다음 날 순자가 민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옷가지들이 사라졌고 통장에 있던 돈도 모두 인출되어 있었어요. 식당 금고에 있던 현금도 자취를 감췄죠.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 씨 계십니까? 순자는 누구시죠? 라고 물었고 남자는 저 돈 받으러 왔는데요. 진수 씨가 빚을 안 갚으셔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연달아 찾아오는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진수가 도박에 빠져 엄청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죠. 결국 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리고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죠.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순자는 매일 아침 민수를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경험을 살려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민수를 키울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절실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 진수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자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밤늦게 민수를 재우고 순자는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단단한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민수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나와 아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뭐야, 도시락 챙겼니? 오늘 저녁엔 늦을 거야.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그리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순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느새 아들은 자신보다 키가 커버렸고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10간 동안 순자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 음식점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았고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10년간의 노력 끝에 자신만의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라한 정식이란 간판을 단 작은 가게는 비록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래는 요청하신 대로 내용이 분리된 부분입니다. 순자에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걱정도 많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의 맛이 알려지면서 점차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순자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순두부찌개는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어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기요,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어느 비 오는 날, 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비에 살짝 젖은 정장 차림이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보았어요. 저희 순두부찌개가 특선이에요. 순자가 권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음식이 나오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 맛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똑같네요. 그 남자는 강현식이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단골이 되었어요. 항상 좋은 차를 타고 왔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를 닫을 무렵 노숙자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비가 내리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 혹시 남은 음식이... 순자는 망설임 없이 깨끗한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 포장했습니다. 남은 거 아니에요. 깨끗한 음식이니 편하게 드세요. 강현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강현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순자의 식당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문 닫으시나요? 벌써 3년째 단골이 된 강현식이 물었습니다. 매주 3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던 그는 이제 수라한 정식의 일부나 다름없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들 학교 상담이 있어서요. 강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같은 시간에 식당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순두부찌개의 맛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를 이 자리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강현식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그 후로는 오직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어 그의 성공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죠. 그 주변에는 돈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뿐 진정한 마음을 나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중 우연히 들어선 수라한 정식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고 그곳의 사장 순자에게서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네, 강 사장님,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현식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순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들고 나왔어요. 밥보다는 이게 속에 더 좋을 거예요. 건강부터 챙기셔야 일도 하시죠. 강현식은 놀란 표정으로 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오래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강현식은 종종 민수의 공부도 봐주었고 순자의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가끔은 같이 주말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쌓여갔어요. 네, 어머님, 저희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민수가 강현식과 함께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민수는 자연스럽게 강현식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4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강현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난 후였습니다. 순자 씨,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순자 씨와 민수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수의 배신 이후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네. 하지만 4년간 강현식이 보여준 진심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순자의 대답에 강현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민수도 당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도요. 그렇게 오랜 만남 끝에 둘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현식은 민수를 친 아들처럼 되었고 수라한 정식도 강현식의 도움으로 번화가로 자리를 옮겨 크게 확장했어요. 그리고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강현식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단단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사장님, 내일도 VIP룸 예약이 다 찼습니다. 매니저가 공손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예약 명단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라한 정식은 서울 최고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김선희.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그 순자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얼마 전 어머니 기일로 고향에 다녀온 일이 생각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선희와 그 일행들의 비웃음. 넌 또 설거지나 하고 있는 거네? 네 손님 중 한 분이 특별히 대표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화려하게 차려입은 6명의 중년 여성들이 레스토랑에 들었었어요. 선희를 중심으로 한 고향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부터 탄성을 내뱉으며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여기 인테리어만 봐도 비싸 보여. 우리가 오늘 큰맘 먹고 제대로 왔네. 선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어렵게 예약한 거야. 너 지금 이 집이 연예인들도 줄 서서 기다린다잖아. 그들은 VIP룸으로 안내되었고 최고급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식사 내내 그들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느라 바빴어요. 이 집 음식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사장이 요리 천재라던데. 네. 특히 순두부찌개는 정말 일품이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선희가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순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에 단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선희가 와인잔을 떨어뜨렸어요. 넌 순자? 다른 친구들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다, 선희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리고 선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내가 이 집 사장이라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수라한 정식의 대표야. 저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설거지한다는 식당이 여기라고? 순자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재미있게도 내 말이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 그래, 설거지할 때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내 식당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웨이터가 와인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야, 이건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서비스야. 순자가 300만 원짜리 와인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선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가 그때 오해했어. 진짜 미안해. 순자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인생은 이런 우연과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선희와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깔보았던 그 소녀가 이제는 알아주는 레스토랑의 주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선희가 얼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대접하는 거야. 우리 고향 친구들에게.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우리를 용서한 거야? 순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서할 게 뭐 있어. 그저 내 인생을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순자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난 너희 집 식모였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어떤 순간도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선희와 친구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선희와 친구들이 떠난 후 순자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강연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친구들은 잘 만났니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한 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련도 상처도 없어요. 그날 밤 옥상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승리는 성공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그 주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요. 난 부끄럽지 않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인생 역전의 그 순간, 순자의 미소는 서울의 어떤 불빛보다 밝게 빛났습니다.